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 순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 소식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치권 소식도 빠지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김근식 경남대 교수, SBS 보도국 정치부의 원일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 소식을 또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기 위해서 SBS 보도국 시민사회부 법조팀의 이한석 기자도 함께합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최종 변론 시작이 된 겁니까? 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10분여 분 전에 시작이 됐고요. 현재 이 증거조사 채택 여부에 대한 입장이 정리가 됐고 이제 조만간에 잠시 뒤에는 최후 진술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어쨌든 간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 국회 측 소추인단은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인데 최후 진술 양측이 한 어느 정도씩 몇 분씩 할 예정인가요? 그동안 변론만 한 16차례 이상 해왔기 때문에요. 상당 부분 탄핵에 대해서 탄핵 찬반을 놓고 쟁점 정리는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좀 대통령단에서 좀 늦게 최후 진술 내용을 이제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입장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 관건은 뭐냐면 결국 그 재판으로 말하면 결심 공판이란 말이에요. 결심 공판 정리하는 진술을 하는 자리인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른바 나오는 얘기 이제 필리버스터 결심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란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국회 측에서는 뭐 나름대로는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끌 필요도 없이 총 4명의 대리인단이 나와서 각 15분씩 1시간에 걸쳐서 탄핵 사유 등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 것 같고요. 네. 국회 측 입장이 정리가 되고 나면 이어서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이 출석을 하는데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출석을 했는지 확인은 좀 하고 못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름 등록된 사람들 대리인단 19명입니다. 19명. 19명이 각자 대통령을 각자 대리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자 대리란 말이 이번에 또 처음 나왔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팀으로 운영이 되는데 각자 별도의 쟁점을 갖고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할 말이 있다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동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로 얘기하는 것이 뭐 설사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탄핵 사유가 되느냐라는 논리를 펼 것 같고 김평호 변호사 요번에 이제 유명해졌죠. 기본적으로 헌재의 이번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강경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한석 기자가 보기에 오늘 최종 변론이 한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밤늦게 끝날까요? 아니면 저녁 때쯤 끝날까요? 제가 시작에 필리버스터라고 말씀드렸죠. 대통령 측 대리인단 참석 여부가 변수인데 이정미 재판관이 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소한 1시간 안에 변론을 마무리해달라고. 그러면 19명 가운데 한 17명 정도 출석한다고 하면 한 명의 대리인단마다 1시간씩 진술을 한다고 하면 17시간 걸리지 않겠느냐. 20분씩만 해도 2일은 27에 14, 예. 340분, 예. 5시간 40분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대략적으로 한 저녁 한 8시, 9시까지는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3시간 터서 방송한다고 하지만 3시간으로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계속 갈까요? 8시까지 터서? 그건 보도본부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종 변론에서 양측의 주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측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이 돼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오늘 안 나오기로 했어요. 네. 어제쯤 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이런 얘기를 했죠. 박근혜 대통령 오늘 출석 문제와 관련해서 이중환 변호사가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불출석 사유는 대리인단은 알지 못하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원일희 기자, 네. 저 추측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안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면서 왜 안 나간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청와대 측 취재된 내용을 봐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죠.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송곳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물망 질문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 측이든 재판부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송곳 질문 들어왔을 때 그걸 시시콜콜이 올래 그러네 거기 말려 들어가서 잘했네 못했네를 따지는 것 자체가 정치적 실익이 없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변호인단조차에게도 내가 나가지 않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 최종 결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옆에서 거들지 못했다라는 후문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들과 국회 측 소추인단의 현장에서 즉석에서 나오는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사안이 대단히 부담스러웠다. 그렇죠. 그거를 피할 방법이 없었죠. 왜냐하면 나오는 순간 재판관이
그것을 보장하지는 않았거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뒤늦게 최종 변론에 나와서 대답을 한다면 대통령 내린다는 그동안 주장해온 게 절차적 문제가 있는 재판이다. 이 절차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기각되거나 각하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출석하면은 헌법재판소의 지금까지의 재판 절차를 인정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또 걱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그런 추측도 가능하고요.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최종 변론에 나왔을 경우에는 그 국회 측 소추인단의 질문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건 피해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기를 그 재판을 주재하는 헌법재판관의 질문에는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건 공개적인 것은 3번의 대국민 사과 담화하고요. 그다음 2번의 자기가 일방적으로 내뱉었던 기회만 있었던 거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런 그 질문 받지 않고 자기만 계속 이야기했던 거. 그다음에 자기 논리만 이야기했던 거. 그다음에 정규제 TV에 나와서 또 자기 유리한 이야기만 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익숙할지 모르시나 자기가 심판정에 나와서 자기를 신문하거나 자기에 대해서 어떤 좀 부족한 부분이나 불리한 부분들을 막 질문했을 때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저는 준비와 자질과 지금 논리가 돼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의문이고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거기에 아마 자신감이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원 평론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출석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현 정부 들어선 4년 동안이 뭐 신년 기자회견, 뭐 기자간담회를 했을 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욕을 바가지로 먹었지 않습니까? 예. 야, 그거 왜 하느냐 도대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딱 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짜진 시나리오대로 질문하고 받을 바에는 청와대 출입 기자가 왜 있냐. 그러니까 M1 애꿎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게 매년 신년에 했던 그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인데 아무래도 좀 1대1 토론 내지 이런 형태로 아주 긴박한 국면에서 국회 소추인단이나 이제 헌법재판관들과 이렇게 디베이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좀 약하죠. 약한 부분이 있고 뭐 그런 부분 당연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나름 정교한 어떤 그 정치적 구상 속에서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는 것이 김평호 변호사가 뭐 갑작스럽게 유명해졌는데 그분의 말의 과격성은 좀 빼더라도 노무현 때는 뭐 선거법 위반을 스스로 시인했고 뭐 제가 가렸으면 되는데 아직 1심 재판도 끝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는 논리를 보수 일각에서는 그것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헌재의 인용을 전제로 해서 헌재의 어떤 인용 판결에 대한 보수층 내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하는 어떤 정치적 방향성을 이미 정하고 있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헌재 최후 변론에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에 대답해야 될 정치적 이유가 사라진 것이죠.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은 인용을 전제로 한 이후의 정치적 반격의 문제를 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 좀 준비가 정교하게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원일이 기자는 정치부 기자 입장에서 이한숙 기자는 법조팀 기자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안 나올 거라고 미리 예상들 했습니까? 먼저 원 기자부터. 뭐 지난주부터 55대 45로 안 나오는 쪽으로 점점점 굳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 차례 드렸죠. 전체적인 분위기는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황교안 대행의 특검 연장 불허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최종 불참 결정은 타이밍이 맞았죠.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은 바깥의 장 외에서는 태극기 집회의 그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되고 있죠. 이 세 가지는 그 내면적으로는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수층의 지지층을 보면서 가겠다는 것이 이걸 법리적으로 어떤 상식선에서 이거를 대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 표명은 점점점 굳어져 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그 이 결심에 대해서 그 변호인들조차도 지금 아무런 그 사연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는 대통령이 그 최종 결정을 이제 한 거죠. 근데 어찌 보면은 지금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지금 오늘 밤 자정안에 끝나면 다행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만약에 나온다 그랬으면 아마 차수 변경될 가능성까지 있을 정도로 치열한 논쟁이 이제 예상이 됐는데 이제 입장은 분명히 찍은 겁니다. 이제 그 지지층만 보고 가겠다라는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이제 평가만 남아 있겠죠. 법조팀 기자들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계속 취재를 해왔는데 그동안은 뭐 나올 것처럼도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국정농단 사건이 처음에 불거졌을 당시에 물론 헌재 재판은 아니었습니다만 특검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또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임하겠다라는 수사 협조 입장을 늘 밝혀왔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당연히 의례적으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검찰 무너졌고 특검 무너졌고 이제 헌재까지 무너지게 된 거죠. 이제 큰 틀에서 보자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전에 원일이 기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사를 받으려면 최소한 법리적으로 조사에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사를 받았을 때 실익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제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대통령 측에서 일전에 헌재재판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사받겠다, 출석하겠다, 출석할 텐데 입장만 표명할 뿐 질문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다가 재판관들한테 거부를 당하죠. 기본적으로 재판이란 시스템이 본인의 입장을 표명을 하되 입장 표명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의 반박 또 재반박 공방이 오가는 언어의 전쟁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쟁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본인의 입장만 발표하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판정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시점에서 재판에 나왔을 때 본인이 진술을 할 경우에 오히려 논리적인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탄핵 심판의 명분만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크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추가하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정치적 저항의 표시로 저걸 활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화 운동했을 당시에 수업 거부, 동맹 위협 같은 게 있었고 구속된 양심수들이 재판정에 출정을 거부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정당에 받아야 될 의무이자 권리인 것들을 아예 거부함으로써 자기가 받게 돼 있는 그 절차들 자체를 원천적으로 정치적으로 무효를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출석 거부한 것은 첫 번째로는 많이 이야기됐던 게 출석에 해서 이 재판을 지연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재판 지연에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나가는 것 자체가 자기가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재판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거부해버리면 헌법재판소의 재판 자체를 난 정치로 무효로 선언한다는 정치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극기 집회의 어떤 한쪽 축 그다음에 지금 계속 김평호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 원천무효의 축 이것을 대통령이 마지막 출석 거부로서 입증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흐름만 이렇게 놓고 보면요. 태극기 집회에 고조되는 분위기하고 대통령의 출석 거부 분위기하고는 이거는 같이 왔어요. 그거는 분명해 보여요. 청와대 측 당직자들의 청와대 측근들의 얘기를 쭉 종합을 한 거를 이제 복기를 이제 쭉 해보면 이게 그냥 괜히 쭉 고민하다가 그냥 어젯밤에 갑자기 최종적으로 나 안 나가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 태극기 집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말의 수위와 그런 그 전체적인 숫자의 증폭 그런 내용들이 이런 쪽으로 분위기를 좀 이렇게 몰고 간다는 거죠. 끊임없이 지금 주장해온 것이 보면은 딱 공통적인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지금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검찰 수사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이 전제된다면 나가겠다 그랬는데 나오지 않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지금 주장인 것이고 헌재 판결의 공정성, 적법성, 절차의 적법성 이 문제를 계속 거론을 하다가 끝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 김 교수님 딱 그 분석대로 최종 결정에 대해서 어떠한 거부를 할지가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까지 이제 온 거죠.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다음 수순이 뭐가 나올지 눈에 이제 보이잖아요. 우려되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화면은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 앞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근접해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예상했던 대로 대중교통선이 버스가 지나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뒤에 상당히 많은 이러저러한 그 구호들이 담긴 그 글도 보이고요. 아마도 탄핵에 반대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태극기도 많이 보이고 탄핵 무효, 탄핵 반대 뭐 이런 글들이 보이고 있네요. 반대라는 거는 뭐 나올 수 있는 얘기고 반대라는 구호는 뭐 지금까지 많이 봐왔는데 이제 탄핵 무효라는 저 워딩과 저 구호들이 이제 저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길거리 반대쪽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현재 모습입니다. 이 화면만 봐도 헌법재판소 앞도 주변에 얼마나 긴장이 쌓이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검찰과 특검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고요. 그리고 대리인단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문 안 받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거부당하니까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최종 변론 지켜보는 청와대 분위기는 과연 어떨까요? 청와대 출입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승희 기자. 네, 청와대 참모들은 그래도 상황을 희망적으로 보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오늘 헌재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촛불 집회와 반대로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시간이 갈수록 고개를 들고 있다고 청와대 참모들은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의 속도 조절을 매우 기대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헌재가 거듭 오늘이 최종 변론이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어떻게 논리를 펼칠지 또 그 결과를 우선 지켜보고 이후 상황을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수희 기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최종 변론에 나가지 않았는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선고 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따로 입장을 밝힐 시간 어떻게 준비를 할 것 같습니까? 네, 그럴 거라는 전망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그 여부를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는 게 청와대 측의 답변입니다. 사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번듯한 기자회견이나 담화문 발표 같은 걸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재 최종 변론에 대통령이 여러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나가주길 바라는 분위기도 청와대 내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불출석을 대통령은 선택했죠. 지금 대통령의 추가 입장 발표 여부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요. 오늘로 변론이 종결되고 또 헌재가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또는 각하냐 결정하는 그 날을 통보하면 결정일 그 이전에는 대국민 메시지가 어떤 형식으로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SBS 한승입니다. 네, 오늘 최종 변론을 지켜보는 청와대 분위기 한승희 기자가 중계차로 연결을 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오늘 헌재에 나오지 않기로 했는데 정치권 반응은 그다지 우호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대통령이 검찰 불출석, 특검 불출석, 헌법재판소 불출석, 결국 3대 불출석이라는 기록을 달성하셨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수사에 응해서 소상히 진상을 밝히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을 저버리고 오로지 자기 보고에만 연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박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입니다. 어제 불출석 입장을 밝혔지만은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꾸어 출석해야 합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역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품위를 갖추고 헌재 재판에 바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그 카메라 기자들에 의해서 취재가 되지는 않았는데 자신의 SNS 통해서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는데 역시 박지원 대표다 이런 얘기를 또 듣고 있네요. 헌재 불출석이라고요? 진짜 대통령의 품위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검찰 수사받겠다. 특검 조사 일정 조정해서 조사받겠다. 헌재 출석하겠다. 국민을 가지고 노시네요. 태극기 집회장은 가셔야지요. 김은식 교수님, 박지원 대표가 상당히 비판의 논조가 상당히 강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이 하나도 다 지켜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특검 수사를 비롯해서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로 모아지고 있는 이 헌재 수사, 헌재 관련의 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은 지금 계속 실언을 하고 있는 거고 계속 했던 약속을 뒤집는 거기 때문에 아마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에 또 국민의당이 어저께 또 노텐더홀에서 철야 농성까지 하면서 특검 연장 반대하고 그다음에 박 대통령의 이제 탄핵에 관한 강경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상호 대표나 이 주호영 대표에 비해서 훨씬 더 조금 수준 높은 강도 높은 비판의 좀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응이 별도로 나오질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자유한국당이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까 원일이 기자 말씀이 태극기만 보고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극기가 태극기 근데 집회. 자유한국당이 그 당론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도 입장이 마찬가지인 게 임명진 비대위원장 이후에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광화문에서 태극기 열기가 매주마다 조금씩 이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권을 가져오는 문제가 관심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바둑에 아생연을 살타 있지 않습니까? 일단 두 집을 내고 생존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 내지 15%의 국민만 보고 가는 어떤 정치적 행보를 당분간 계속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까 뭐 이 기자님 대통령의 말은 굉장히 무겁다라고 했는데 정규재 TV하고 마지막 인터뷰 때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손바닥 뒤집겠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철저하게 10% 내지 15%의 지지층에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 있어야지만이 이 생물처럼 살아 움직이는 정치 공간에서 다음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어떤 나름의 전략들이 저쪽 진영에서는 일관되게 좀 관철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한 35분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혹시 연결이 돼 있나 모르겠습니다. 박현석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최종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오후 2시부터 변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하지만 변론이 생중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급적 실시간으로 변론 상황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윤나라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곳이 현재 마당인데 말이죠. 앞에 굉장히 많은 집회 참가자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얘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을까요? 네, 오늘 아침부터 탄핵을 해야 된다는 그 단체, 시민단체 회원들과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굉장히 격렬한 집회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그 집회에 참석한 분들은 이 헌재에 들어오려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쫓겨나기도 했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안에서는 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국회 측에서 발언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권선동 국회 측 탄핵 소추위원장의 최후 진술이 조금 전 끝났는데요. 권 위원장은 총괄 의견, 탄핵 심판에 대한 총괄적인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이 국회 측은 13가지 탄핵 소추 사유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을 강조하고 대통령 측에서 제기하는 주장도 앞으로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황정근 대리인의 최후 진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황정근 변호사는 10몇 가지가 넘는 소추 사유를 조목조목 마지막에 세월호 사건 얘기까지 하면서 당시에 대한민국 배에 선장실이 비어 있었다. 이런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국회 측의 이런 변론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고, 이 대통령 측 변론은 금방 끝나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이 많은데, 실제로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네, 우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변호사가 19명이 됩니다. 대리인이 19명이 되는데 네. 지금 이 사람들이 각자 대리라는 말이 나올 만큼 대리인단 간의 의견이 취합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걸로 보이고요. 오늘 대통령이 그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을 하지 않는 대신에 자신의 입장을 서면으로 보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리인단 중 한 명이 그거를 대신 그 재판정에서 낭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통령 입장을 담은 서면에는 우선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대한 사과의 뜻을 표하고 다만 탄핵소추라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총 19명인데 전부가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지난 변론에서 이 김평우 변호사가 1시간 반 동안 이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17명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 대리인들이 전부 1시간가량만 진술을 해도 오늘 자정이 넘어가는데 실제로 밤 늦게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네, 오늘 야간까지 심판이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요. 새벽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이 김평우 변호사랑 조원용 변호사는 일단 조원용 변호사는 저희 기자들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종합준비서면에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 오늘도 헌재 재판부 구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다시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 측에는 준비서면은 그러니까 마지막 변론에서 할 말인데 조원용 변호사가 여기에 참가를 안 한 거는 본인은 이 변론을 마지막 변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자신의 입장은 다르다는 뜻으로 좀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리인단이 최종 준비 서면을 냈다는 거는 또 다른 대리인단의 의견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리인들 간의 의견이 다른 만큼 각자 할 말이 또 많을 것 같아서 시간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은 황정근 변호사의 진술도 끝났고 국회 측의 이명웅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변론이 쉽게 금방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이곳 대심판정에서 진행 중인 최종 변론 내용 계속 취재하면서
중간중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동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박경석 기자와 윤다나 기자가 지금 이 시각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 현재 상황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재판소 심판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후 변론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헌법재판소 앞에 그 태극기 집회에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김우식 교수님이 그쪽에 직장 있는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제 연구실 지나가는 길인데요. 뭐 오늘도 유난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출퇴근할 때 보면은 항상 그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는 탄핵 반대, 탄핵 원천 무효를 그 깃발을 든 태극기 부대 그 시위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오늘은 뭐 아마 이제 마지막 변론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격앙된 분위기가 좀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오늘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보이질 않는 것 같죠? 지금 본래 보이지 화면상으로 않았습니다. 예, 평상시에도요,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이른바 이제 탄핵 인용을 찬성하는 이분들은 재판소 정문 앞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제 토요일 날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3월 1일 날, 3.1절 국민주권 회복 선언인가 해가지고 다시 한번 아마 3월 1일 날 대대적인 광화문에서 시위가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가 임박해지면 할수록 국론이 좀 분열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이제 그게 가장 큰 걱정인 게 우리가 뭐 혼란스러울 때마다 이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되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정치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공적 신뢰에 대한 어떤 배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국민이 뽑은 의회에서 이제 탄핵을 결의한 것인데 그다음에 그걸 이제 법리적으로 따지는 게 헌법재판소 아니겠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최소한 국회 통과됐을 때만 하더라도 상식적 지도자라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헌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요일마다 지금 양 진영이 점점 세력을 확대해 가지고 있고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에서 또 입만 열면 얘기했던 이른바 100% 대한민국은 커녕 10% 15% 정도의 열렬 지지층이 기대어서 정치 생명 내지 정치적인 어떤 운명을 연장해보려고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 큰 비애감이 드는 것이죠. 어쨌든 뭐 이 헌재가 인용이 나든 기각이 나든 국론의 극단적 분열은 불가피한데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정치적 책임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지금 헌법재판소 상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 특검도 사실상 정리하는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검이 대면 조사가 무산된 그 배경을 밝혔네요. 그 대통령에 대한 조사 녹음과 녹화를 하겠다. 이렇게 원했지만은 청와대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배경을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하석 기자, 네. 조금 전에 박현석 기자와 윤나라 기자가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 현재 앞 상황이 좀 혼란스럽다 보니까는 좀 정리가 안 된 듯한 느낌도 있는데 네네. 일단 국회 측 소추인단이 현재 먼저 최후 진술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주장하고 있습니까? 왜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대리인단의 주장은 크게 17개의 조항을 들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로.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결국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이제 강제 모금. 결국 비선 실세, 최측근,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에게 경제적 이득을 채워주기 위해서 대기업을 통해서 강제 모금을 했다. 이것이 국정농단의 핵심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서 최순실에게 청와대의 문건을 유출했다는 거, 기밀 누설 행위가 있다는 거. 또 하나는 문체부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들이 검찰 수사에서 일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거, 이런 문제. 또 하나는 또 하나의 핵심 이유입니다. 이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책무를 해태했다.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헌재 재판관들이나 아니면 국회 측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탄핵 사유로 키워왔던 것이 재단 강제보금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이 이번 탄핵 심판의 최대 쟁점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한석 기자 얘기한 거 정리해봤더니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대기업들이 출연한 돈, 네. 이거 사실상 강제로 모금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최순실 씨의 의도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 주장했다는 것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뭐 해외 출장이라든가 이런 관련한 문건들이 그 최순실 씨에게 넘어갔다. 그렇습니다. 기밀이 누설됐다. 또 최 씨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에 개입을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그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야 할 대통령에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를 현재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우리 헌정사에서 사실상 두 번째 아닙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탄핵 소추가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결과적으로 그 탄핵 소추안을 기각을 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변론 횟수만 봐도 2004년 당시에는 7차례, 올해는 17차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증인은 2004년에는 4명밖에 안 했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36명 채택을 했고 최종 변론 시간 당시 국회 측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하는 김기춘 당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측 대리인단이 2시간을 썼고요. 노무현 당시 대통령 측은 1시간 최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은 언제 진행이 되고 양측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선고는 63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현재로서는 만약에 3월 13일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날인 3월 13일에 최종 결정 선고가 내려진다면 94일 만에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한석 기자, 저 당시와 지금 가장 대조적인 게 그 변론 횟수와 증인의 그 수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측의 입장이 뭐냐면 결국 시간을 지연해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재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떤 쟁점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진술이 나오면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본인의 입장을 관철하는 게 재판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 주장에 대해 한쪽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또 증거를 제시하면서 서로 이제 토론과 공방이 오고 가는 게 이제 재판의 큰 틀이라고 봤을 때 헌재 측 입장에서는 쟁점들을 이미 준비 기일 때 이미 정리가 됐거든요. 이제 사안들에 대해서 증인들을 충분히 불러서 대화가 어느 정도 실질적 진실에 접근했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월부터 어느 정도 이제 1월 말쯤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됐었는데 이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다. 아직까지 추가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 증인을 계속 부르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 현재 재판관들은 아무래도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탄핵이라는 게 정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측 지지자들을 또 외면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또 헌재는 어떤 판결의 공정성을 또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증인들 상당히 많이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나와서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충분히 대화는 이루어졌다. 충분히 실질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최종 변론길로 온 건데 그동안 증인들을 최대한 많이 받아오면서 변론길을 늘렸던 게 이게 대통령 측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심판정안에서는 국회 측 소추인단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탄핵해야 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당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를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황 맞지 않는 지시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 할 일 다 하지 못했으면서도 제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국회 측 소추인단이 이렇게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원예리 기자도 지금 이하석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는 거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탄핵 소추의 이유는 너무나 단순했어요. 그렇죠. 방송기자클럽 토론에 나와서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에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선거법 위반 사유가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복잡하단 말이죠. 사실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복기를 해보면 그 당시 장면에 지금 김기춘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 나오네요. 김기춘 법사위원장이 그 당시에 이제 국회 쪽 소추위원 단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선거법 선거 중립 위반 하나만 가지고 다툰 걸로들 알고 있지만 사실은 23년 전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때도 그 사유는 3가지였었어요. 첫 번째는 측근 비리였고 두 번째가 국정 파탄이었고 세 번째가 선거법 위반 중립 위반 그거였거든요. 근데 첫 번째 측근 비리는 사유가 안 됐다고 헌재에서 그 사유가 안 된다고 제껴놨고 국정 파탄 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채택이 되지 않았고 마지막 세 번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중립을 위반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가 인정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재론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었던 거죠. 다만 헌재가 그때 심리를 했던 것은 그럼 대통령이 인정했던 그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는 있는데 그 선거법 위반이 대통령의 직무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차대한 잘못이냐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었던 거죠. 근데 파면할 정도로 중차대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었었죠.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차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증인도 많을 수가 없었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양쪽에서 30분씩만 해라 그랬는데도 정확하게 3시간 12분이 걸렸어요. 최후 변론을 하는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국회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0명이 됐든 19명이 됐든 이제 1시간 내지 1시간 반씩 이제 하기 시작을 하면 차원이 좀 다른 변론이 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 늦게까지나 내일 새벽까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네. 권일희 기자는 일단 밤 늦게까지 진행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우식 교수님. 예.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비교해 보면요, 이게 좀 구분해야 될 게요. 지금 며칠 전에 김평호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원천무효 주장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섞어찌개론, 일괄 투표를 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것 자체가 원천무효다라는 논리거든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지난 90일간의 이 모든 과정들을 아예 싸그리 무시하는 건데 그 섞어찌개 주장 그겁니다. 13개의 탄핵 사유를 하나에 한 건씩 다 국회에서 투표를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제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한 말씀만 드리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국정 파탄이라는 건 뭐 입증할 수 없는 것이고 측근 비리는 이미 형사재판이 끝나고 측근이 감옥에 다 들어간 상태였고 사유가 안 되는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선거법 위반인데 이것은 단순한 거였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야기된 13개의 이 사유는 이미 그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탄핵의 사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될 만한 정도의 중대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재단 모금이라든지 국정농단이라든지 인사개입이라든지 아니면 생명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밀누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 재판으로서의 탄핵을 소추하는 것에 있어서 각 건별로 각 정당에 모여서 한 건에 얼마씩 투표를 하자 이런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논리가 굉장히 좀 치졸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안의 경중을 따져보면 2004년에 노무현 당시 때 경중보다 지금 훨씬 더 사안이 무겁다는 거죠. 13개가 다 아니더라도 한두 개만이라도. 그렇다면 여기는 형사재판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몇 년형을 받아야 할 정도 양형이 이 정도의 유죄 무죄를 가리는 게 아니라 13개의 사유 중에서 특정하게 한두 개 정도만 명백한 사실이 입증되고 명백하게 준형이고 이것이 탄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위헌성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면 그걸로 탄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김평호 변호사나 대통령 측 대리인이 말하는 그 섞어찌개 논리나 일괄 투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는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맞지 않은 저는 기괴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이미 국회에서 이미 여러 가지 사안을 뭉뚱그려서 함께 묶어서 표결을 했다. 이런 주장을 또 국회 측 소추인단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자막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도 아마 보시고 계실 겁니다. 계속해서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국회 측 소추인단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사고 당일에 텔레비전 전혀 보지 않았다. 그래서 오보 때문에 상황 판단이 좀 늦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청와대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런 주장들을 현재 국회 측 소추인단이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의 모습 노무현 대통령 당시 헌법재판소 심판적 모습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당시에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주심재판관은 주선의 당시 재판관이었는데 저 화면 보다가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실 변호인단의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습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 당시 문재인 전 대표도 변론을 했던 거죠? 네, 변론에 참여했었습니다. 대리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예. 국회 측 소추인단의 김기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왔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이 진행 중인 이때 김기춘 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 13년 만에 무거움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2004년에 공격수였던 김기춘 당시 법사위원장은 지금은 이제 영어의 상태 감옥에 있고요. 당시에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 간사 역할을 했던 문재인 변호사는 지금 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있어서 참 12년 만에 정치 현실입니다만 대한민국 정치에서 탄핵을 2번씩이나 겪게 되는 것 자체가 사실 헌정사정에서 굉장히 치욕스러운 겁니다. 비극이죠. 그렇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번의 탄핵이라는 정말 비상식적인 사태가 계속 연달아 있었고 이것을 위해서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이 돼서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는 사태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좀 이것을 겸하게 받아들여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있지 않도록 하는 스스로의 노력과 자성과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앞으로 탄핵과 같은
그 비헌정적인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정치권의 노력 이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상원 평론가는 저 당시 화면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004년도에 노무현 탄핵이 정치 국면을 일거의 쓰나미처럼 바꿨지 않습니까? 열린우리당이라는 급조된 정당,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거의 바닥이었는데 무리한 탄핵 소추의 결과로 이른바 그 당시에 한나라당은 수도권에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고 그다음에 이른바 그 노무현 정권은 득템을 한 것이죠. 뭐 과반을 일거에 넘어서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대격변을 갖고 왔는데 물론 이제 그 열린우리당도 한 2년 뒤에 해체되는 운명을 겪었습니다만 그만큼 오늘 우리가 SBS에서도 뭐 밤늦게까지 아니면 시간을 타서 이렇게 한 이유도 이 헌재의 재판이 아까 필리버스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지은 죄가 무겁냐 가볍냐라는 게 본질이 아니고 그만큼 정치적으로 굉장히 엄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긴장해서 지금 헌재가 기각이나 인용인을 보고 있는 것들이고 이 이후에 정치적으로 과연 어떤 후폭풍이 불 것인가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비극적인 역사의 한 장면이지만 뭐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정치적으로 우리가 예상 밖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 하지만 대원칙은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론이 더 이상 갈갈이 찢어지는 이런 사태는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전 대표도 인터뷰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기각이든 인용이든 헌재의 판결 이후에 정치적 수습 국면 이게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최종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 어젠가요? 이미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최후 진술할 시간을 주겠다.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하더라도 다 들어주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의식한 뭐 그런 발언으로 봐야 될까요? 오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다 얘기 들어주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헌재 입장에서는 어쨌든 오늘 안에는 모든 변론을 마무리하겠다. 그러니까 그 안에 대통령 측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마무리해라라는 의지로 보이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논리는 좀 애매합니다. 아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본적인 본질은 뭐냐면 어제 대통령이 불출석을 결정 내렸던 거 이게 하나의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평우 변호사가 이제 가장 강경한 매파라고 볼 수 있는데 대통령단 대리인단이 이제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매파의 그렇습니까? 매파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습니까? 나뉘어져 있습니다. 매파의 논리는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을 하게 돼서 진술을 하게 되면 헌재 결정을 존중해주는 모양새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헌재 결정 존중하지 않겠다. 정당성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프레임을 강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건파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일단 헌재 결정은 존중이 돼야 된다. 다만 대통령이 출석해서 직접 증언을 하는 것이 재판에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대통령이 증인으로 대통령이 피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해서 증언해주기를 요구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매파 쪽에 대통령이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뭐 물론 이런 태도가 헌재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헌재 결정을 동의하지 않겠다. 정당성을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은 결국 정치적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한석 기자, 오늘 최종 변론 시작하면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보통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번 새겨 들을 만한 이야기 한 게 있습니까? 오늘 최종 변론 관련해서 뭐 어떻게 진행해달라든가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까? 가급적 1시간 이내에 좀 정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해석에 따라 좀 다른 건데요. 아마 이정미 권한대행의 진술은 대통령 측이나 국회 측이나 대리인단, 변호인단이 모든 진술 시간을 합쳐서 1시간으로 좀 묶어달라면 이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 13년 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이제 뭐 국회 측이 더 길게 했습니다만 2시간으로 묶었고 대통령 측 오히려 짧게 했죠. 1시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대통령 측은 말씀드렸지만은 이 대리인단이 각자 대통령을 각자 대리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의 주장에 대해서 아마 내 개인의 진술 시간을 1시간 정도로 요청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양측 최후 진술 가급적 1시간 이내로 해달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저 시간이 지켜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헌법재판소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잠시 화제를 바꿔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도 오늘 상당히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죠. 또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고요. 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은 이미 나왔었는데 구체적으로 공보실 통해서 얘기한 이 이유 말고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청와대 뜻을 다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헌재도 나가지 않겠다, 특검도 나가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하고 그 정치적인 맥을 같이 한다고 이제 해석이 좀 되고 있는 거죠. 명분은 그거잖아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이 됐다. 추후 필요하면은 새 특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좀 쉽게 정리를 하면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지금 특검, 박영수 특검하고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볼 일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일각에서는 이게 황교안 대행의 정치적 야심,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대통령 출마의 욕구와 더 맞물려져 있다라는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정반대로 정치권에서는 황교안 대행이 정말로 이 시점에서 대통령 출마에 대한 입장 때문에 생각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정반대로 연장을 시켜줬어야 된다는 해석도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황교안 대행은 지금 박근혜 정부, 보수 정부의 이 중심축으로서의 본인의 위치 선정을 이제는 이제 확정졌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내일로 끝나는데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검은 황교안 대행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겠다라고는 했지만은 섭섭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특검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검은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하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한석 기자, 특검도 수사기간 연장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미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다들 그 분위기 대세라는 게 있잖아요. 예측을 했을 거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특검 자체적으로는 연장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이 엄청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10%가 이제 이번 주에 넘은 것으로 제가 잠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황교안 쭉 올라가다가 이번 주는 좀 상대적으로 떨어졌죠. 이번 떨어졌습니다.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국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보수를 대표하는 대선에 결국 출마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표의 확장성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까지도 지지율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결국 특검 수사 연장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이 되면 30일입니다. 그리고 실내 내부적으로는 이 연장에 대비해서 추가 수사를 어떤 걸 할 것일지 나름대로의 테마들을 정리를 해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소위 뇌물죄 수사는 이제 삼성만 일단 1차 단계에서 끝냈지만 나머지 SK나 롯데에 대한 뇌물죄 수사도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해왔었고요. 기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우병우, 김기춘 외에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좀 물밑에서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결과적으로 내일 특검이 이제 사실상 활동 마무리하게 되면서 대통령 대면 조사하는 거는 이미 불가능해졌는데요. 왜 대면 조사가 무산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배경을 밝혔습니다. 처음 지난 9일에 대통령 대면조사 청와대와 합의를 했을 때는 청와대 요청 받아들여서 녹음 녹화 안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 일자가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청와대 측에서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해서 한번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협의를 할 때는 특검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대통령 대면조사하는 장면 녹음하고 녹화해야겠다라고 청와대에 요구를 했는데 청와대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면조사가 무산됐다라고 하는데 이 특검이 굳이 이런 사실을 밝힌 것, 지금 상당히 그 헌법재판소 앞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헌법재판소 앞 그 상황 좀 화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있는 이른바 친박 집회에 대해서 해산 명령을 내렸다. 너무 이 헌법재판소 앞 분위기가 상당히 좀 긴박하고 너무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경찰이 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뒤에 또 현장 화면이 들어오면 여러분께 어느 정도로 심한지 현장 화면 그대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특검이 집회가 시작이 되면 본격 이런 겁니다. 경찰이 이제 그 집회 질서 유지선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근데 질서 유지선을 그동안 지켜왔던 건데 질서 유지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강경 대응에 나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과열된 것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 그림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좀 보고 싶네요. 헌재 앞 친박 집회라고 얘기를 했다. 자막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화면이 현장 화면인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 카메라 기자가 원거리를 찍었다가 당겼다가 이런 모습 그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현재 여경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 길 건너 쪽이죠. 저 화면에 나오는 게. 예. 상당히 그 폭이 넓지 않은 도로죠? 왕복 4차선 도로고요. 4차선 도로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상시에 평일날 이렇게 오고 갈 때는 이렇게 한두 명씩 팻말을 들고 그 피켓을 들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아마 특정한 날이기 때문에 좀 다중이 모여서 아마 구호를 외쳤던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상황 봐야 되겠습니다만 몇몇 분들이 좀 격앙된 분위기 때문에 좀 분위기 자체가 좀 그 현장에서 좀 지금 자막에 탄핵 찬반 집회 과열이라고 하는데 일단 화면상으로 보기에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만 주로 그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만 보이는데 아마도 저희가 화면에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뭐 개인의 자격으로 왔다든지 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 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분들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더 확인을 해서 여러분께 더 자세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앞 상당히 시위가 과열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경찰이 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다고 하고요. 경찰이 병력을 추가로 배치를 해서 그 집회 참가자들의 과열 시위 큰 목소리 내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내부 심판정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변론, 박근혜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최후 진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특검 얘기로 넘어가세요. 박성원 평론가님. 특검이 의도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무산된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청와대가 녹화와 녹음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특검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출범을 했는데 태산명동의 서일필 아니냐. 이재용 구속 외에는 별로 기억 남는 게 없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되고 다시 한번 재청구하는 과정에 지나치게 엄중한 시간들을 좀 많이 소비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검이 왜 생겼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 아닙니까? 청와대 압수수색도 못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건의 핵심, 본질을 이전 검찰 수사보다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뭔가를 해냈냐에 대한 여론의 시선에 대한 부담이 특검이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밝힌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특검도 상당히 좀 어떤 성과를 냈습니까 했을 때 국민 일반이 보기에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냐에 대해서 뭔가 좀 그 신경을 많이 쓰는 듯한 어떤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한석 기자, 이규철 특검보가 매일 정례 브리핑하러 나올 때 그 옆에 항상 같이 나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대변인입니다.
그러니까 왜 같이 나와서 옆에 배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이제 이규철 특검보가 모든 사안을 다 숙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까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질문들에 대해서 화면에 저 이규철 특검보 뒤에 네, 그래서 홍정석 부대변인입니다. 홍정석 부대변인 역할을 했다. 네, 그래서 혹시 좀 질문이 좀 여의치가 않을 경우에 이제 홍정석 부대변인이 좀 보충 의견을 좀 개진도 하고 그렇게 하는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와 홍정석 부대변인은 기자들 전화를 좀 받았습니까? 그동안 원래 특검이 수사하면서 기자들 전화 받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규철 특검보는 이제 공보 전임 담당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과의 대면 접촉을 이제 기자들과의 접촉면으로 저희가 유일한 채널로 이제 활용해 왔던 분인데 제 전화는 안 받더라고요. 예. 예. 홍정석 부대변인은 어떻습니까? 예, 전화를 받는데 근데 이렇습니다. 이제 일반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좀 혹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공보관들하고 기자들이 통화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특검이나 검찰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확인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경우는 어떻습니까? 특검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거기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긴 하는데 거기도 늘 항상 나오는 얘기들은 다 확인 불가입니다. 연구관이라든가 헌법재판관은 당연히 취재가 좀 어려울 것이고. 접촉 자체가 원천적으로 연구관들하고도 좀 취재가 잘 안 됩니까? 저는 저는 특검 전담이었기 때문에 헌재는 사실 자주 가보진 못했지만 헌재 출입하는 박현석 기자나 이런 박하정 기자들도 굉장히 현장에서 절치부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접촉이 안 되니까요.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 취재를 담당했던 박현석 기자가 현재 헌법재판소 앞에서 현재 마지막 최종 변론 상황 지켜보고 있는데요. 박현석 기자, 내부의 사정 상황도 궁금한데 지금 헌법재판소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좀 궁금하거든요. 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 제가 이제 변론 준비 절차부터 한 달 반가량 계속 출입을 해왔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헌재 마당까지 밖에서 저렇게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 변론 준비 절차부터 저랑 같이 취재를 해온 박하정 기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지금 보니까 내부 변론은 굉장히 조용조용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좀 바깥인 것 같아요. 평소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죠? 네, 이 최종 변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소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소 출입을 하다 보면은 탄핵 인용 혹은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은 굉장히 자주 목격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직접 와서 좀 소음이 이 안에까지 들리고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 판정까지 들리지는 않겠죠? 네, 제가 대신 판정에서도 직접 변론을 취재하고 했었는데 외부 소음이 안으로 들리는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오늘 찬성, 반대 양쪽 분들이 다 오셨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밖에 나가보니까 태극기 드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오늘 헌재 앞을 더 많이 찾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재판관들 출근하는 길, 그러니까 아침 8시, 9시쯤부터 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신 분들이 많이 왔고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여기 앞에서 집회가 신고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원래 헌법재판소 주변에서는 바로 앞에서는 집회를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헌법재판소에서 100m 이외의 지점부터 집회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 시위 형식으로 자리를 이렇게 찾아서 직접 모여서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변론 얘기를 좀 해보죠. 청구인 쪽에서 이 권성동 의원 그리고 황정근 변호사가 진술을 좀 한 차례 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아까 이명웅 변호사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용구 변호사가 이 세월호 참사 당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사항 관련해서 한 20분가량 이 3시까지 이 오랜 시간 동안 진술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주로 나왔습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부작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지 않은 것, 이것이 세월호 참사를 낳았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제 시간에 근무 시간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또 적시에 보고를 받지 않았다, 보고를 받고서도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다. 네, 이런 지금 바깥 상황을 보니까요. 어떤 분이 경찰과 그다음 소방관들이 보이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 앰뷸런스가 왔네요. 다치셨는지 충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충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소란스럽지는 않았는데요. 어떤 분이 지금 건강에 문제를 호소하셔서 119 구급대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앞에 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젊은 층보다는 이 중장년층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오늘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기는 했지만 또 바람도 많이 붑니다. 그래서 건강에 좀 유의를 하시면서 이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말씀 계속하시죠. 이 부작이라는 게 마땅히 했었어야 하는 일을 안 한 것, 그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참사가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근무 시간에 관저에 머물렀고 출근을 하지 않았고 적시에 그래서 보고를 받지 못했고 보고를 받고서도 정확하게 상황에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적시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 뭐 이제 최초 인지 시점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국회 측도 그렇고 대통령 측도 그렇고 최초 인지 시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어요. 초반에 변론에서 보면은 네. 이 최초 인지 시점이 왜 중요한 건가요? 이게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기로는 대통령이 10시에 국가안보실에서 일부 첫 번째 보고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 측에서는 그 전에 이미 방송들에서 속보가 나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보고를 받았단 말이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통령 측의 주장은 10시에 이미 10시에 그 보고를 받았다면 이미 배가 침몰 중이었고 대통령이 어떻게 손을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회 측에서는 더 빨리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연결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았을 때는 이미 대통령이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게 대통령 측의 주장이고 이 국회 측은 너무 늦게 보고받을 수 없게 대통령이 출근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10시쯤에 보고를 받았더라도 마지막 구조가 가능했던 시간이 10시 19분. 그러니까 보고 자체를 더 일찍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본인이 만들었어야 하고 그 이후에라도 어쨌거나 군까지 통솔할 수 있는 이 최종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이 퇴선하라는 지시 한마디만 내려줬으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다. 이게 이제 국회 측 주장인데 이 입증 책임이 어디까지나 이제 탄핵 심판이만큼 이 국회 측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의 측에 있는데 이 세월호 사건만큼은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재판부도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초반에. 그렇죠? 네, 방금 이용구 변호사도 변론 도중에 말을 한 것이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이 뭘 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도리가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쪽에 정보가 몰려있고 사실상 박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렀으면서 뭘 했는지는 박 대통령 본인이 제일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진성 재판관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분 단위로 세세하게 성명 요구를 했어요. 어떤 일을 했는지를 밝혀달라고. 뭐 그런 걸로 봐서는 입증 책임이 원래는 청구인인 국회 측에 있지만 상당 부분을 대통령 측에 좀 소명하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실제로 자료를 내왔죠. 내왔는데 미진하다라고 해서 다시 자료를 소명한 뒤에는 결국에 아직까지 다른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용구 변호사의 세월호 관련 진술까지 마쳤고 이명웅 변호사가 이 헌법 위배를 중심으로 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또 변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네, 국회 측 소추인단이 계속해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는데 서로 역할 분담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세월호 7시간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당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들을 국회 측 소추인단이 하고 있고요. 지금은 다음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구체적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 내용과 함께 심판정 안에서는 이런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히 심판정 바깥이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화면으로 보셨을 텐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현장에 우리 김정우 시민사회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 네, 혼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정우 기자 지금 화면 보니까는 상당히 헌법재판소 앞이 긴박한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이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시작됐는데요. 오후 1시부터 탄핵을 찬반하는 그 양측 단체 간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조금 전에는 촛불 집회 주최 측인 비상행동 측에서 주최하고 있는 집회가 끝났는데 비슷한 시각 어버이연합 등 친박 보수단체들이 열고 있는 집회에서 약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어버이연합 등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헌재 방향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원래 집회 신고 내용으로는 헌재 맞은편에서 구호를 외치지 않고 기자회견 정도를 하는 것이었는데 집회가 마치면서 회원들이 헌재 쪽으로 몰려가서 경찰과 충돌을 빚은 건데요. 다행히 지금까지 헌재로 진입한 인원은 없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이 고통을 호소해서 앰뷸런스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다행히 현재까지는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보수단체 회원들도 상당 부분 이제 해산한 상태입니다. 김정우 기자. 네. 그런데 지금 찬반 집회라고 김정우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은 헌법재판소 건너편에 있는 탄핵 반대 보수단체 회원들의 모습은 주로 보였고 이 탄핵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시위를 벌였던 사람들 모습은 잘 안 보였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금 다 해산을 한 겁니까? 네,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시지 않았을 텐데요. 이제 헌재를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헌재 정문에서 왼쪽 부분에 오후 1시부터 이제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이제 릴레이 형식으로 집회가 이어졌는데 약 30여 분 정도 진행한 뒤에 이제 탄핵을 찬성하는 측 집회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가 헌재 맞은편, 길 건너 맞은편에서 계속 진행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 이 집회는 양측에서 다 신고를 사전에 하고 모인 건가요? 아니면은 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모인 걸까요? 네, 집회는 신고를 마친 상태고요. 다만 경찰이 충돌을 우려했기 때문에 서로 동일한 장소를 겹치지 않게 하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에 잡히는 부분과 안 잡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정상적으로 이제 신고는 한 집회였지만 보수단체에서는 이제 구호를 외친다든가 기존에 협의된 부분을 넘어섰기 때문에 일부 경찰에서 제지를 했고 그리고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3차례 정도 해산 명령까지 내렸던 상태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를 하면서 혹시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뭐 좀 위협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네, 이런 일이 요즘 가끔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보수단체 집회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방송에 내지 않을 거면 이제 촬영을 하지 말라거나 뭐 심한 경우에는 욕설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다행히 물리적인 충돌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양측의 구호를 외쳤다 이런 자막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탄핵을 찬성하는 측, 탄핵을 반대하는 측 어떤 구호들을 외치던가요? 네, 탄핵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아무래도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느끼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구호가 주를 이뤘고요.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들에게 이제 엽서를 전달하는 그런 행사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엽서의 내용은 탄핵을 빨리 인용해 달라는 정도의 내용이었고요. 반대로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 같은 경우에는 탄핵 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구호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특검이나 이런 조사 결과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너무 즉각적으로 이런 탄핵에 대한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를 모두 무효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주로 이뤘습니다. 네,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최종 변론 늦게까지 진행될 것 같은데 김정우 기자도 좀 취재하느라 고생이 많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세요. 네,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김정우 기자 다시 전화로 연결을 해서 현장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석 기자, 네. 현재 심판정 안에 최종 변론, 세월호 7시간 집중적으로 얘기했고 지금은 헌법 위반 사유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계속 이 국회 측에서 이 진술을 쭉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조금 있으면 이제 한 50분 정도가 이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세월호 7시간 얘기를 정리를 했었고 지금은 미르와 또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국정농단 의혹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도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국회가 탄핵소추 권한을 적절히 행사한 것이다. 이런 국회 측의 주장은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기업들이 770억 원인가요? 그 엄청난 돈을 출연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의 뭐 뇌물의 성격이 있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국회의 지난해 12월 9일에 표결 행위는 대단히 적법한 행위였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좀 정리돼야 될 건 뭐냐면 이번에 탄핵 심판 쟁점에는 검찰 수사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한석 기자 잠시만요. 네. 국회 측 최종 변론은 지금 끝났답니다.
1시간 20분에 걸쳐서 국회 측 소추인단은 이미 최후 진술을 끝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잠시 뒤부터는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최후 진술에 나설 것 같고요. 네. 자, 이한석 기자, 그 부분 다시 한번 명쾌하게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죠. 혐의는 이제 뇌물이라기보다는 이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결국 이제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으로부터 대가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이 재단의 거액의 돈을 지급했다. 이것 자체가 이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거고, 뇌물 대가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측근에게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줬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심각한 중대한 탄핵 사유다. 이것이 이제 국회 측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주장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최후 진술, 최종 변론이 잠시 뒤에 시작이 될 것 같긴 한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을 보면은 그 지난해 12월 말부터 최종 변론이 시작됐다고 보면은 그때 이 중요한 어떤 대표하는 인물들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중환 변호사가 나왔다든가, 네. 그 다음에 뭐 이동욱 전 헌법재판관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서석구 변호사, 이번엔 김평호 변호사. 왜 이렇게 서로 역할 분담, 어떤 역할 체인지라고 할까요? 역할 변화가 일어났다, 사람 변화가 일어났다. 왜 그랬는지 좀 궁금해요. 뭐 기본적으로 어떤 뭐 내부적으로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각자 대리한다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 팀 내에서 어떤 그 전략 프로그램을 갖고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언론 대응에 나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흐름은 대통령 측 대리인이 19명이란 말이에요. 이 20명 가까운 인사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탄핵 심판 처음에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매주당 한두 명씩 늘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분석이 있냐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결국 지연 전술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대리인단을 넣고 대리인단 등록을 이제 서면으로 하고 이런 방식으로도 결국 이 변론 기일을 좀 만들어보고 좀 헌재의 판단을 좀 늦춰보려는 전략의 일환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한석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는 이 부분 설명하는 과정이 아마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이제 최후 변론, 최후 진술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각자 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자막이 조금 전에 나갔습니다. 누가 먼저 할 것인지를 놓고서 그 대리인단들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이 있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고. 제가 볼 때 이제 김평호 변호사 얘기 조금 전에 자막 다시 한번, 이동욱 이제 변호사가 먼저 시작을 하긴 했는데 김평호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당뇨가 있어서 먼저 하겠다. 그런데 다른 대리인단이 전혀 합의가 안 된 내용이다. 대리인단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럼 김평호 변호사와 다른 대리인단, 다른 변호사들 사이에서 서로 사전에 전혀 조율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2일 날 김평호 변호사 이제 그 그 심판정에서 아주 그 대단한 논리로 긴 변론을 했잖아요. 사람들 깜짝 놀래고 무슨 내란이 일어난다, 아스팔트가 피와 눈물로 다 적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19명이나 되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하나의 단일한 팀워크를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논리와 각자의 강조점이 다르고 있고 또 하나는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스스로가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예컨대 이동욱 전 재판관은 뭐 일부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탄핵을 받을 만한 정도의 중한 사유는 아니다라는 논리가 있는 것이고 서석구 변호사 같은 경우는 나와서 어떤 논리를 펴기보다는 퍼포먼스나 몸으로 보여주는 걸로 이제 많은 그 어필을 좀 했던 것 같고 김평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12월 9일 날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자체가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시작 자체가 이건 위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김평호 변호사의 논리대로 한다면 저기는 19명의 대리인단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심리 자체가 처음부터 원천무였으니까. 그러나 이동욱 재판관 논리로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지정된 변론과 채택된 증인에 따라서 계속 질문도 하고 서로 변론을 제기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93일을 끌어온 거 아닙니까? 그동안의 과정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오늘 마지막 최종 변론을 두고도 누가 먼저 할 것이냐가 합의가 안 되는 것처럼 저 안에 있는 19명의 대리인단도 하나의 목소리와 하나의 논리와 하나의 변론의 요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엉성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제가 한마디 드리면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닌데 이 자리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처음 등장해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 유영하 변호사의 이야기 가지고 토론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뭐
각계 변호라고 하는데 그게 참 굉장히 산만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오늘 3개의 재판정인데 우리가 야구시합 할 때 타수는 정해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타수는 안 정해놓고 팀 안에서 지금 내가 먼저 하겠다 저런 거를 보여준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좀 어수선하고 이게 집회와 법정을 좀 혼돈한 분들도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고 김평우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실은 처음 등장을 했을 때인가요? 처음 변론에 나섰을 때 이정명법 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입씨름을 설전을 벌였을 때가 점심을 먹고 합시다라고 먼저 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정미 재판관이 꼭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당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난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 남은 게 있으면 다 정리하고 먹으면 안 되느냐라고 해서 또 그때 설전을 벌였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당뇨가 있어서 내가 먼저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김평우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을 같이 변호하는 다른 대리인단이 이건 합의가 안 된 내용입니다. 김평우 변호사가 먼저 하기로 합의가 돼 있는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동욱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동욱 변호사가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가운데 변론을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원일이 기자. 아니, 어수선하고 중구난방이고 이거 뭐지 해서 굉장히 그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들을 보이는 거는 사실이지만 저는 저게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이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기 때문에 저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착시 현상이라는 건 뭘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거죠? 중구난방 이거 지금 우왕좌왕하면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비논리적인 얘기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걸로도 우리가 착시를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굉장히 냉정하게 저분들의 그 법리적 논리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수위를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일관된 논리를 저는 거기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당이 있다 누가 먼저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잘 들여다보면 말이죠. 시종 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는 논리가 있어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지금 탄핵 소추 자체는 법적인 하자가 있다라는 그 논리를 지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요. 탄핵 심판 과정과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걸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딱 한 가지. 김평우 변호사가 등장을 하면서 그 논쟁의 장소를 법정 내부에서 장외로 끌어들인 데에 대한 당혹감과 그런 이 중구난방 같은 이런 그 느낌은 갖고 있지만 이 두 가지 논리는 명확한 거죠. 그래서 지금 국회 측 그 논리에 비해서 변호인단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 최후 변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고편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증거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사례를 다 가지고 정교하게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국정농단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것을 그 일목요연하게 지금 주장을 좀 하겠다는 거고 따라서 방법도 지금 세 가지를 지금 제시를 좀 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 첫 번째는 그래서 쭉 다 하고 난 다음에 기각돼야 된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원천 무효이니까 각하돼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두고 보세요. 저는 그런 말 할 변호사 분명히 나온다고 보는데 이 심리는 계속 진행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나올 거예요. 그러나 중구난방인 거 보이지만 목표점은 하나잖아요. 탄핵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9분의 이 지금 그 원로급의 변호사들이 하는 중구난방 막 좌충우돌의 이 변론이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굉장히 정교하고 나름대로 일목요연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원일 기자 얘기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 자체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완결성이 있다 이런 얘기고 박상원 변호가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은 어쨌든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최종 변론인데 그렇죠. 사전에 어떤 순서로 어떻게 누가 먼저 변론하고 1번, 2번, 3번, 4번은 누가 할 것인지조차도 얘기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뭐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데가 그렇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죠. 김원식 교수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제 최종 변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상당히 길게 갈 것 같은데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떤 주장을 할 것 같고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지금 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논리의 그 최종 종착점은 탄핵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각하든 기각이든 간에 아니면 시간을 더 끌든 간에 그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논리를 동원할 수 있겠죠. 김평우 변호사처럼 극단적인 주장은 탄핵안 가결이라는 국회의 절차 자체를 원천적으로 무효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들어와서 이 헌법재판관 9명이 지금 다 차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하자를 또 계속 주장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또 너무나 신속하게 무리하게 성급하게 이 재판을 심리를 진행했다라고 하는 절차적 또 과정을 진행할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게 이제 특검 수사가 지금 일단 종료가 돼버리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사실은 압수수색 청와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범죄 행위를 소명하고 기소할 만한 정도의 최소한의 행위 자체가 대통령한테는 진행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된 친구 최순실을 옆에 둔 건 죄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한 범죄 행위에 대한 소명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치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아직은 입증되지 않았다 잘못이. 이런 식의 논리를 끝까지 가면서 아마 탄핵 자체는 무리다라는 주장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이 부분 아까 우리 박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양형의 기준을 따지고 유무죄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13개의 국회에서 탄핵안으로 가결된 13개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 한두 개나 서너 개 정도가 명백하게 입증되거나 그것이 확실한 소명의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정치적 판단을 통해서 대통령 직무에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건 형사재판법을 준용하지만 정치적 재판인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 이동욱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동욱 변호사가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가운데 최후 진술을 시작했는데 탄핵 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초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과장 왜곡 언론의 보도다. 촛불 집회는 불순한 조직들의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소추안을 기각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박사가 아까 조금 전에 국론 분열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실 대선 주자들이 책임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나는 따를 수 없다 얘기할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책임 있는 이제 정치인들, 정당에서는 그 목소리를 수렴해서 이 제도권 내에서 풀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도 그런 면에서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충분히 나올 법한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를 정치 행위를 통해서 가는 자리죠. 국민이 뽑아준 자리 아닙니까? 그다음에 탄핵이라는 것도 철저하게 정치적 행위에 의해서 결론 난 것입니다. 국민들의 믿음을 배신한다라고 국회가 판단해서 탄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주 토요일마다 갈등의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사랑으로 대통령 자리에 갔고 또 100%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역설하셨는데 최소한 이 지점에서 갈등을 확대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싣고 일종의 드라이브를 건다면 그야말로 굉장히 역사에서 죄를 짓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비판을 아주 겸허하게 좀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도 사실은 정치라는 무대 위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고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이 10% 내지 15%의 진영에 기대어서 정치적 활로를 모색한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갈등의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문제를 뭐 자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도 노력해야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뭐 고립돼 계신데 깊은 사색의 순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각과 인용보다 더 큰 것은 공론을 다시 모아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역할이 좀 남아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을 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의 그렇죠. 유일한 인물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도 같고요. 김 교수님. 예.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우려까지 제기가 됩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탄핵이 인용이 되고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태극기 집회 현장에 나타나서 대중들 앞에서 정치적 발언을 해버리는 경우에 이거 폭발력이 엄청납니다. 지금 태극기 집회 갈수록 모이는 숫자가 늘어나고 격노하는 이 격앙된 분위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 다음에 승복하지 않고 당사자로서의 대통령이 거기에 집회에 참석해서 정치적인 선동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분위기가 고조된다고 한다면 지금 걷잡을 수 있는 분위기가 있고요. 일부에서는 1990년대 우리가 이른바 진보진영이 있었던 많은 분신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도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만 이런 이야기까지 만약에 일각에서 우려가 된다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의 사태는 탄핵으로 일단 정리가 되고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탄핵 이유가 또 다른 대한민국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정치인들 스스로가 정말 이 사태를 잘 통합의 분위기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만 제일 중요한 대통령 스스로가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정치적 해결의 어떤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김은식 교수가 말씀하신 그런 상황은 어쨌든 간에 뭐 확인된 내용은 아니고 이런 이야기들이 시중에 돌고 있다. 네. 또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대학가에서 있었던 그런 분신 사태도 언급하셨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양측 대리인단이나 또 어떤 주말마다 열린 집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조금 전에도 이동욱 재판관도 뭐 끔찍한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 자체도 자체지만 결정 선고 이후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많이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국론 분열이 물리적 충돌이나 정말 불상사 저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인들이 최선의 자신들의 몫을 다해야 하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패널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지난해 12월 9일부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께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세 분은 여기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